엄마, 짧게 할게. 여수 바닷가 집 팔았어. 아빠 포토 트럭도 팔았고, 엄마한테 30% 보냈어. 그럼, 또,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심장이 못 박히는 듯 했다. 수화기 너머는 냉정했다. 어머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약했어요. 어머니는 돈만 받으시면 돼요. 결정권은 저희한테 있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따뜻한 엄마라는 호칭 대신 차가운 숫자 30%만이 남았다. 대기실 안 128번을 부르는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에코백 안에는 영호 씨가 남긴 노란 봉투가 조용히 들어 있었다. 그는 전에 이렇게 당부했었다. 준비가 되면 열어봐요. 나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좋다. 이제부터 우리 모녀는 흰 종이와 검은 글씨로 대화하게 될 거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마포구병원 내과 대기실은 소독용 알코올 냄새와 자판기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일기예보가 나지막이 흘러나왔고 바닥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세 번째 의자에 앉아 에코백을 발 앞에 두고 두 손가락 사이에 대기표 128번을 끼고 있었다. 띵동 127번 손님. 흐릿한 유리창에 달린 문 쪽을 힐끗 보는데 마침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선영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짧게 할게. 우리 내일 유럽 가. 여수 바닷가집 팔았어. 그리고 아빠 포토 트럭도 엄마한테 30% 보냈어. 그럼, 그리고 또, 마치 마지막 글자라도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몇 초 더 있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천장 스피커에서 다시 띵동 128번 손님 소리가 울렸다. 나는 전화기를 무릎에 내려놓았고 대기표는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떨어졌다. 대기실은 여전했다. 한 간호사가 약품 카트를 밀고 지나갔고 구석에 앉은 남자는 수액 주사를 고정한 반창고 때문에 손등을 긁고 있었으며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차가운 흰색 줄무늬를 그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 눈물은 30살 때처럼 빨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가슴 어딘가로 가라앉아 북서풍이 부는 계절에 동해에서 밀려온 얼음장처럼 차갑고 두껍게 자리 잡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소독약 냄새에 깨끗한 의료기구의 금속 냄새가 섞여들었다. 자신의 30%. 머릿속에서 그 말이 되풀이됐다. 부엌칼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그 말은 45년간의 밥 짓고 빨래하고 학비를 내고 남편의 야근이 끝난 후 딸아이의 바짓단을 줄여주던 세월을 단번에 잘라냈다. 나는 허리를 조금 더 꼿꼿이 세웠다. 머릿속에는 원망 대신 아주 오래된 어느 아침에 블랙커피 향이 떠올랐다. 가스레인지가 탁 소리를 내며 켜지고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냈다. 김영호 씨는 천으로 된 슬리퍼를 신고 베란다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그는 커피를 필터에 내리며 왼손으로는 내가 지난주에 담근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접시 가운데에 놓고 흰 쌀밥 2그릇을 더 놓았다. 여보, 좋은 아침.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것이 마지막 아침이었다. 6개월 전. 그가 식탁 바로 옆에서 쓰러졌을 때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위에 놓여 있었다. 극적인 장면도 비명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골격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을 뿐이다. 나는 에코백을 내려다보았다. 아내는 나중에 집에 가서 남은 밥을 먹으려고 가져온 스테인리스 도시락 통과 여름부터 꽤 낡아버린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봉투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수요일 밤에 그가 내게 건네며 말했다. 미숙 씨, 준비가 되면 열어봐요. 나는 그것을 서랍에 넣어두었고 그 후
장례식, 서류 처리,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찾아오던 선영이의 방문 엄마와 마트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주고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재촉하던 일이 이어졌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딸애가 나를 떠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이륙하기 위한 활주로였던 것이다. 128번 할머니! 간호사가 큰 소리로 불렀다. 나는 일어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저예요. 의사는 심장과 폐 소리를 듣고 검사 결과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혈압은 안정적입니다. 짠 음식은 줄이시고 좀 더 일찍 주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얇은 막에 덮인 것처럼 지나갔다. 듣고 이해하고 메모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나는 여수 바닷가에 바람 부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여수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에 소금 냄새를 불어넣었다. 크림색으로 칠해진 작은 집, 침실의 소나무 침대는 10살짜리 딸애가 위에서 쿵쿵 뛸 때마다 삐걱거렸다. 현관에는 남편이 만든 대나무 접이식 의자가 있었다. 그의 설날. 그는 시장에서 대나무 한 다발을 짊어지고 와서 밤새도록 대를 깎으며 말했다. 차가운 쇠. 의자 사지 마. 내가 손이 따뜻한 걸로 만들어줄게. 마당 구석. 회나무 아래에는 짙은 청색의 낡은 포터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그는 세차를 하고 오일을 갈고 반짝거릴 때까지 닦았. 이 차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지. 그는 거친 손을 펴서 충직한 개를 어루만지듯 보닛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곤 했다. 나는 엔진 오일 냄새, 살짝 다른 가죽 시트 냄새, 방수포 위에서 마르던 햇볕 냄새를 기억했다. 이제 선영이는 팔았다고 했다. 여수 바닷가 집을 비행기표 한 장처럼 팔았다. 포터트럭을 중고거래 앱의 물건처럼 팔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30%를 생활비처럼 보냈다. 나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현관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눈앞에는 연남동 길이 펼쳐져 있었고 7011번 버스가 스쳐 지나갔다. 버스 창문에는 똑같은 흰색 커튼이 달린 아파트 창문들이 비쳤다. 나는 전화기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에코백 손잡이를 꽉 쥔 채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한 중년 아저씨가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고 있었고 그의 어린 딸은 호떡을 사달라며 아빠의 소매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호떡을 사주고 한 입 베어 물고 김을 불며 이가 빠진 채 웃었다. 나는 아주 잠시 멈춰섰다. 그들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무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흘러나오지는 않았다. 그저 얼어붙어 있었다. 붐비는 길 한가운데 선이 30%의 의미가 더 명확해졌다. 30%는 숫자가 아니라 딸이 엄마를 정의하는 방식이었다. 하나의 지출 항목. 지출 항목이란 삭감할 수도 줄일 수도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딸에게 엄마는 일시적인 비용이었다. 나는 위쪽 광고판을 보았다. 새 아파트 앞에서 한 가족이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서로를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내 가슴에서 터져 나온 것은 서러움이 아니라 단단하고 깔끔하게 매듭지어진 하나의 끈이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올라타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 유리창에는 사람들의 입김으로 김이 서려 있었다. 나는 털장갑으로 한번 닦아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뒤로 빠르게 지나갔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가 또다시 흐려졌다. 준비가 되면 열어봐요. 준비란 무엇일까? 울음을 그쳤을 때?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아니면 어떤 말도 나를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을 때? 나는 마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 302호 문 앞에는 이웃 친구인 이순자 씨의 슬리퍼 한 짝이 빗둘게 놓여 있었다. 분명 김치를 담그려고
소금을 좀 빌리러 왔을 것이다. 나는 집 문을 열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익숙한 말은 양념 냄새가 풍겼다. 에코백을 부엌 조리대에 내려놓고 목도리를 풀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식탁 아래 나무 서랍을 열었다. 노란 봉투는 그가 몇 년 전에 피우다만 담배꽁초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것을 포마이카 식탁 위에 녹차 주전자 옆에 놓았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봉투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지금 당장 열어서 서류를 모두 넘겨보고 숫자들을 세어보고 영호 씨가 전에 언급했던 종로의 최은경 변호사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찻잔에 차를 따르고 피어오르다 사라지는 김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는 시계 초침이 째깍 째깍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 서두르면 망친다는 것. 그는 평생 버스를 운전하며 노란 불에 서두르지 않았고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며 승객에게 함부로 대답하지 않았다. 줄을 서고 신호를 듣고 규정을 따랐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구하고 싶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들은 제자리에 놓은 후에야 만져야 한다. 봉투는 마치 장전되지 않은 총처럼 벽에 걸려 있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시점은 총을 쥔 사람의 몫이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은행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내용: 선영엄마 30%. 나는 아주 작게 피식 웃었다. 3천만 원. 딸애는 회계사처럼 계산했다. 여수 바닷가 집을 급하게 팔고 포터트럭을 싸게 팔고 빚과 중개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엄마에게 보냈다. 정말이지 적선이었다. 하지만 적선이라 할지라도 돈은 흰 종이에 찍힌 검은 잉크였다. 나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전화기를 치웠다. 나는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열었다. 여기서 보니 옆푸른 마포의 하늘과 가로지르는 전선들, 누군가의 집 지붕에 널린 소미불 한 귀퉁이가 보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당 아래에서는 이순자 씨가 스테인리스 대야에 담긴 갓 버무려 붉은 빛이 선명한 김치를 널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었다. 미숙 씨, 오후에 깍두기 좀 갖다 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노란 봉투 위에 손을 얹었다. 열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당겨 마치 잠든 가족 곁에 앉듯 그 옆에 앉았다. 밖은 시끄러웠다. 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정이었다. 오늘 저녁 나는 선영이가 15살 생일 때처럼 미역국을 끓일 것이다. 나는 작은 그릇으로 한 그릇 먹고 한 그릇은 남겨둘 것이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밤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완전히 꺼지고 내 마음의 표면이 바람 없는 수면처럼 평평해졌을 때 나는 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봉투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총을 벽에 걸어두고 그 그림자가 마치 암시처럼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게 내버려 둘 것이다. 하나의 봉투가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는 항상 맑아지기 전에 먹구름을 동반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 먹구름을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울지 않고. 그저 박자를 셀 뿐. 그저 초록불을 기다릴 뿐. 저녁 그림자가 길어질 때를 기다려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302호는 고요했고 남편이 몰던 버스의 브레이크를 밟는 박자처럼 느리지만 확실한 시계 초침 소리 째깍 째깍 많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포마이카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찻잔 옆으로 누렇게 변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는 가파른 커브기를 앞둔 사람처럼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봉투에 봉해진 가장자리에 두 손가락을 대고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종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종이와 풀이 섞인 냄새, 부엌 찬장에서 배어나온 희미한 감초 냄새가 났다. 나는 첫 번째 종이를 꺼냈다. 김영호 씨의 손편지였다. 이른 새벽 처차를 몰던 남자의 글씨체는 또박또박하고 단정했다. 미수가,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먼저 갔다는 뜻이겠지.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오. 돈은 입에 오르는 순간 변질되거든. 우리의 정의돈 때문에 변하는 걸 원치 않았소.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은 모두 당신 이름 아래에 두었소. 필요할 때 이 흰 종이와 검은 글씨로 당신 자신을 지키시오. 너는 이미 부자였다. 누구도 당신이 그 사실을 잊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오. 너는 이미 부자였다라는 글자가 마치 누군가 명치뼈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떨리던 손이 멈췄다. 이른한 사레나이에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 나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투명한 플라스틱 표지 안에 항목별로 서류가 끼워진 클리어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각 파일에는 공증사무소의 둥근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고 종이 귀퉁이에는 샤프로 쓴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모든 것이 영호 씨답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파일 1. 영호 홀딩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증, 법인 소유주, 한미숙, 회사 정관, 주주 명부, 붉은색 밀랍으로 봉인된 법인 인감, 농협 및 국민은행 거래 위임장. 나는 파일 2로 넘어갔다. 영등포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정확한 주소. 층수. 면적, 장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월세 이체 내역.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달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뒷면에는 영호 씨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이 지역은 번화해서 위험 부담이 적음. 공실이 생겨도 2달을 넘기지 않음. 나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이 인생샷을 찍는 곳이 아니라 출근하는 곳을 골랐다. 평생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동을 걸던 사람의 철학이었다. 파일 3. 순천의 작은 모텔, 숙박업 영업 허가증, 건물 정면 사진, 객실 배치도 장마철 지붕기와 수리 영수증,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현금만 받는 시공업자, 믿을만함. 봄꽃철에는 손님이 많고 장마철에는 10% 할인. 파일 끝에는 손으로 쓴 손익계산서가 있었다. 숫자는 작았지만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버스처럼 꾸준했다. 나는 파일사를 펼쳤다. 마포의 18층짜리 아파트. 첫 장부터 등기소의 양강 로고가 선명했다. 법인 소유주. 영호 홀딩스. 즉, 나였다.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12A호 임차인 김선영 박도현. 나는 그곳에서 한참을 멈췄다. 내 눈은 계약기간, 임대료, 위반 조항 항목을 훑었다. 모두 법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 차가웠지만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내 딸이 그동안 엄마 소유의 집에서 살면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서류를 종류별로 가지런히 쌓아놓고 2번 더 꼼꼼히 읽어야 할 페이지에 단모양으로 볼펜 표시를 했다. 파일 1의 마지막 장에는 영호 씨의 또 다른 짧은 편지가 있었다.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전에 돈이 얼굴을 내밀게 하지 마시오. 선영이가 묻거든 침묵하시오. 침묵은 가르침의 한 형태요. 때가 되면 종로에 있는 최은경 씨를 찾아가시오. 그 사람은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늦가을의 저녁 햇살이 커튼을 비집고 들어와 테이블 위로 비스듬한 황금빛 조각을 떨어뜨렸다. 내 안에서 파도가 한번 거세게 일었다가 잠잠해졌다. 나는 영호 씨가 살아생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했다. 이 나라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종 밥상을 망친다.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게 된다. 그는
입 대신 종이로 말하기를 택했다. 오가는 말들을 이기기 위해 붉은 인감을 선택했다. 나는 첫 번째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너는 이미 부자였다라는 문장을 볼펜 자국 위로 더듬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하나의 현실이었다. 나는 부자였다. 결혼식에서 금을 자랑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서류만으로도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부자.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영호 씨 같은 남자는 평생을 규율로 이익을 남기는 법이다. 나는 차를 더 따랐다. 오래 우린 차 향기가 목을 따뜻하게 데웠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어디선가 붕어빵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위층 아파트에서는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다. 나는 서류들을 모아 예전에 호적 등본이나 예방접종 수첩을 보관하던 지퍼 달린 비닐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최은경 종로 오전 8시 30분이라고 적어 부엌 옆 찬장 안쪽에 붙였다. 나는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 인감의 날을 시작하기 전에 하룻밤 푹 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를 치우기 전 나는 파일사를 다시 한번 펼쳐 CBAO 관련 항목에 멈췄다. 계약 위반 조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즉시라는 단어에는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영호 씨가 그은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나 멀리 내다보았다. 박도연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을 경우 법은 여전히 우리 편에 서도록 할 만큼 신중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들은 나와 영호 씨의 개인 명의로 된 여수바닷가 집을 경솔하게 팔아치웠다. 하지만 마포 아파트는 회사 자산이다. 그곳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법이라는 벽이 있었다. 그들은 작은 수도꼭지를 비틀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뒤에 댐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뒤늦은 경이감이 밀려왔다. 알고 보니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버스뿐만 아니라 이렇게나 부드러운 법적 코너링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상한 연민을 느꼈다. 그것은 남자 대 남자로서 느끼는 말이 적고 존중이 담긴 그런 감정이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챙겨 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근 뒤 아침에 잊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문 옆 의자 위에 두었다. 찬장에서 쌀을 꺼내 한 컵을 빠르게 씻어 밥솥에 앉혔다. 밥이 끓기를 기다리며 베란다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이순자 씨는 김치통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고무장갑을 빨랫줄에 널어놓았다. 아래층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만보기를 손에 쥐고 마당을 돌며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박자를 가지고 있었다. 밥이 다 되자 나는 작은 그릇에 한 공기를 퍼서 점심에 남은 미역국을 말았다. 천천히 먹었. 저녁상에는 맵고 짠 음식이 없었다 속에서 불이 나지 않게 하기에 충분했다. 오늘 밤 나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해 물기를 닦은 뒤 그릇을 엎어 놓았다. 나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부엌 불을 껐다. 재단 위에 작은 노란 등만 남겨둔 채 나무태 액자 속 영호 씨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그저 입술만 움직였다. 운전. 참 잘했어요. 식탁으로 돌아와 첫 번째 편지를 물에 젖지 않도록 별도의 비닐봉지에 넣은 뒤 서류와 함께 챙겼다. 찬장에 붙인 메모지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침묵도 가르침이다. 그것은 남을 위한 구호가 아니었다. 내일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나 자신에게 거는 고삐였다. 나는 그 집 엄마 집이야 라고 소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듣고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고 서류가 대신 말하게 할 것이다. 밤이 빠르게 내렸다. 나는 커튼을 치고 이불을 덮고 수십 년 된 습관처럼 옆으로 누웠다. 시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매번의 째깍 소리는 결심을 다지는
노크 소리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내일의 동선을 그렸다. 종로, 엘리베이터, 최은경 변호사 명패 보리차 날인. 극적인 것은 필요 없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질서였다. 잠들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부유함이 가족의 정을 망칠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서류는 잘 사용한다면 사랑이 빚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 어둠 속에서 너는 이미 부자였다라는 글자가 방금 찍힌 붉은 인감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마른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종이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내일부터는 서류가 나를 대신해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서류가 입을 열면 돈의 주인이 바뀌고 관계의 맛이 달라지고 옳고 그름의 얼굴이 뒤바뀔 것이다. 남은 일은 단 하나.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뿐. 그리고 이제 나는 잠을 청한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저녁 7시였다. 나는 막 국 냄비를 씻고 면수건에 손을 닦고 있었는데 화면에 선영이라는 이름이 떴다. 방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사람처럼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방금 30% 보냈어요. 걱정 마세요. 이건 엄마 몫이에요. 찰나의 침묵. 전화기 너머로 여행 가방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리모와 캐리어 바퀴가 드르륵 굴러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내 택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빨리 타, 늦겠다 라며 재촉하는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엄마 목 30%. 딱 그 한마디. 마치 내가 내 딸이 세운 회사의 소액 주주라도 된 것 같았다. 나는 부엌에 가만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수건을 쥔 채 물방울이 뚝뚝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밖으로는 마포의 가로등이 막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아파트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선영과 사위는 반짝이는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단정한 트렌치 코트 차림으로 택시를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다.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박도연은 마치 고급 호텔의 투숙객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딸은 남편을 향해 아주 잠깐 입술이 뺨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차에 올라탔다. 택시 문이 철컥하고 닫혔다. 붉은 후미등이 마당을 한번 훑고 지나가며 잎이 다 떨어진 회나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유리창 뒤에 서서 면수건이 쭈글쭈글해지도록 움켜쥐었다. 30%. 내 것의 30%. 하얀 레이스 커튼을 달고 아침마다 젖은 걸레로 마룻바닥을 닦던 여수바닷가 집은 팔렸다. 그리고 나는 남편과 함께 지키고 돌보고 땀 흘렸던 바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30%를 받았다. 나지막이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마른 기침 같은 웃음소리였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 30%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이제부터 나의 침묵 외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일 뿐이었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섰다. 그 위에는 노란 봉투에서 나온 서류 뭉치가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둥근 붉은 인형이 선명했다. 나는 영호홀딩스 주식회사라고 적힌 종이를 가볍게 쓸어보았다. 내 손가락은 소유주, 한미숙이라는 인쇄된 글자를 지나쳤다. 심장이 느리지만 옛날 그 포터트럭의 시동 소리처럼 확실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제 아무 소용 없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서류들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었다. 이 붉은 인감들을 나를 지키는 칼로 바꿔줄 날카로운 손이 필요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열었다. 연락처 목록에서 최은경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40이 넘은 여성,
남편이 언젠가 언급했던 변호사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가시오. 입은 무겁고 손은 단단한 사람이오. 긴 말 필요 없고 서류만 보여주면 돼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 번, 두 번의 신호음이 갔다. 차분하고 명료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은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구 김영호 씨의 아내 한미숙입니다. 내일 종로에서 뵙고 싶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2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돌아왔다. 서류는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부터는 눈물 대신 붉은 인감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베란다 밖에서는 마포의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오늘부로 체스판은 정식으로 펼쳐졌다. 나는 더 이상 30%의 은혜를 받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서류의 주인이자 아파트의 주인이자 침묵의 주인이었다. 내일 종로, 붉은 인감, 칼집에서 뽑아든 검. 종로의 아침은 쌀쌀했다. 나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에 앉아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전자 게시판에서 깜빡이는 붉은 숫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엘리베이터의 띵소리에 맞춰 심장이 함께 뛰었다. 내 차례가 되자 유리문이 열렸고 최은경 변호사라는 명패에 불이 들어왔다. 사무실은 작고 단정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보리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40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차분한 태도에 잘 벼린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물었다. 서류는 가져오셨습니까? 나는 가방을 열어 노란 봉투에서 꺼낸 서류 뭉치를 차례로 꺼내놓았다. 영호 홀딩스 회사 등기, 영등포 오피스텔 서류, 순천 모텔 서류, 그리고 18층짜리 마포 아파트 서류까지. 그녀는 안경을 쓰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만년필로 종이 여백에 빠르게 메모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느리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법적으로 주인은 한미숙 씨입니다. 법적 소유주는 바로 사모님이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수 바닷가집 매매는 무효입니다. 매도인에게 권한이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렇다면 그 바닷가 집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다. 열흘 안에 거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매수인은 중개사로부터 환불받게 될 것이며 사모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은 다시 법인 명의로 돌아올 겁니다. 모든 통지는 사모님 개인 이름이 아닌 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나는 찻잔을 꽉 쥐었다. 저는 완전히 익명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 딸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포괄 위임장을 내밀었다. 나는 서명하고 붉은 인감으로 도장을 찍었다. 도장이 찍힐 때마다 나는 내 가슴에 자물쇠가 채워져 더 안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최 변호사님, 공격이 필요할 때가 오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 없이 회수부터 해주십시오. 네. 그녀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내 얼굴이 다시 한번 거울에 비쳤다. 더 이상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상황을 통제하는 주인의 얼굴이었다. 오후에 마포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순자 씨, 차 한잔 하러 와요? 그녀는 손에 김치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채 나타나 껄껄 웃었다. 듣자 하니 선영이 유럽 갔다며 옷이며 캐리어며 아주 삐까뻔쩍 하더구만. 나는 그저 웃으며 보리차를 따랐다. 젊으면 떠나야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집이나 지키고 온기나 지켜야지.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여수 바닷가 집은 어떻게 됐어? 팔았다던데? 온 동네가 다 수군거려. 나는 찻김을 불며 천천히 말했다. 바다는 그대로 있잖아. 바람이 불면 파도는 치는 법이지 뭘 걱정해. 그녀는 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언니는 언제나 태평하다니까. 근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그 박 서방이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은 모양이야. 내 사촌 동생이 그 지점에서 일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서류를 많이 때려온다더라고. 나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찬물 한 방울이 테이블에 떨어지자 나는 바로 행주로 닦아냈다. 머릿속으로 나는 이미 표시를 해두었다. 은행 박도연, 불법 담보 정황.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었다. 언니, 나 언니 힘든 거 알아? 남편 잃고 자식은. 에이, 말 안 할게. 그래도 약해지면 안 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 불러. 내가 듣는 귀는 많으니까. 뭐라도 내 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알려줄게.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언니가 있어서 이 동네가 재밌는 거야. 나는 그냥 듣기만 할 뿐이야.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툭 쳤다. 어이구, 언니는 속을 감추는데 선수라니까. 나 이제 갈게. 내일 깍두기 좀 갖다 줄게. 문이 닫혔다. 부엌에는 나와 차의 온기만이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물고기 모양 문진 아래 변호사와의 약속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열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여수건 무효신청서 제출 완료. 익명성 유지. 나는 숨을 내쉬었다. 가벼웠다. 내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나는 2개의 가면을 쓰고 산다. 거리에서는 궁핍한 과부로, 서류 속에서는 침묵하는 주인으로. 이 2 가면은 언젠가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나는 찻잔을 씻고 테이블을 닦았다. 포마이카 상판은 변호사 사무실 복도의 대리석처럼 서늘했. 2개의 세계, 하나는 차가운 이성의 세계, 다른 하나는 따뜻한 일상의 세계는 이미 연결되었. 내일 여수 서류는 첫 바퀴를 돌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은 마포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나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 침묵은 이미 배기에 충분할 만큼 날카로웠다. 최은경 변호사의 문자는 아침 6시, 내가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도착했다. 단 한 줄이었지만 나는 3번을 거듭해서 읽었다. 여수거래 무효 처리 완료. 주택은 법인으로 귀속. 포터트럭은 매수인의 선의로 반환받아 회수했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내 손에 들린 하얀 종이 위로 새로운 징표처럼 내려앉았다. 나와 영호 씨가 레이스 커튼을 달고 그가 내게 소주를 넘치지 않게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바닷가 집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빛바랜 차체와 달아빠진 가죽 시트. 온 가족을 싣고 17번 국도를 달리던 그 포터트럭 역시 돌아왔.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서두르지 않고 디젤 엔진이 시동 걸릴 때처럼 묵직한 소리였다. 그날 오후 나는 마포의 작은 정비소로 갔다. 정비소 사장은 내게 낡은 고등어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차 키를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이전 차주분이 차가 자기랑은 안 맞는데 버리기는 아깝다더군요. 가지고 있자니 자리만 차지해서 흔쾌히 돌려주셨습니다. 나는 차문을 열었다. 낡은 가죽과 엔진 오일 냄새가 확 풍겨왔다. 영호 씨가 마지막으로 이 차를 몰고 수산시장에 갔던 그날의 냄새와 똑같았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 위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이내 천천히 평온을 되찾았다. 키를 돌리자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익숙한 디젤 소리를 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마치 그의 목소리처럼 들었다. 미숙아, 포터는 안 죽어. 아직 갈 길이 남았어.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래, 이 차도 아직 갈 길이 남았고 나 역시 그렇다.
이틀 후 최 변호사가 사무실로 나를 불렀다. 반짝이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사모님, 그녀가 말했다. 여수건 회수는 끝났습니다. 이건 박도연 씨의 채무 서류입니다. 고금리 단기 담보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곧 압류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나는 그녀가 내민 서류 뭉치를 보았다. 그 위에는 모처럼 박힌 새빨간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담보 자산의 일부는 바로 선영의 이름으로 빌린 지분 대출이었다. 나는 서류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간결하게 말했다. 개입하지 않겠어요. 은행이 알아서 하도록 두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마포건에 대해서는 사모님께서 퇴거 통지서를 발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하고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소유주는 영호 홀딩스입니다. 아무도 사모님인 줄 모를 겁니다. 내 앞 흰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퇴거 통지서, 영호 홀딩스 주식회사. 나는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느렸지만 떨림은 없었다. 그리고 비어있는 칸에 붉은 인감을 찍었다. 퍽하는 소리가 허공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쉬었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의 이름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결정이지만 합법적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건물 관리실에서 전달할 겁니다. 나는 일어나 옷을 걸쳤다. 떠나기 전 나는 서류를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이름은 방패이자 검이 되었다. 저녁. 나는 부엌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한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퇴거 통지서를 받게 될 선영의 얼굴을 생각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었지만 택시를 타던 그 평온한 얼굴은 아닐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 안은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되뇌었다. 회수는 끝났다. 이제는 군사를 움직일 때다. 총성 한 발, 피 한 방울 없었다. 오직 한 장의 종이와 붉은 인감 하나였지만 모든 것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내가 불을 껐을 때 최 변호사에게서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 퇴거 통지서 발송 완료. 수신인. 마포 18층 아파트 1203호. 영호홀딩스. 영호홀딩스. 통공고. 갖는 영호홀딩스. 1203호 바로 선영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덮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인천공항의 아침은 잿빛이었다. 수많은 인파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옆에 몰려 있었고 안내방송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김선영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서리가 달아해진 낡은 천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바퀴는 끽끽 소리를 냈. 퀭한 눈, 구겨진 코트. 끈도 제대로 묶지 않은 운동화 차림이었다. 기다리는 사람도 이름이 적힌 피켓도 따뜻한 포옹도 없었다. 주머니 속 전화기는 잠잠했다. 그녀는 박도연이 보낸 옛 문자를 다시 열어보았다. 프로필 사진은 사라졌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었다. 명품 캐리어를 끌던 그 남자는 돈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택시를 타고 마포로 향했다. 차창 너머로 안개에 쌓인 서울의 풍경과 아직 꺼지지 않은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보였다. 18층짜리 아파트에 도착한 그녀는 비틀거리며 낡은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들어섰다. 경비원이 그녀를 보고 소리쳤다. 김 선생님, 등기가 와 있습니다. 그녀는 영호홀딩스의 로고가 박힌 흰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열자 퇴거 통지서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쫓겨나다니. 왜요? 집주인이 요청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찾더군요. 남편분 대출이 부실 채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종이를 구겨쥔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은 과거 이곳을 떠나던 날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반짝이던 리모와 캐리어, 붉은 립스틱, 바람에 흩날리던 트렌치 코트. 오늘은 남루하고 지친 행색에 한 사람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아파트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선인장 화분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이 굴러다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낡은 소매로 바닥의 얼룩을 닦아냈다. 눈물이 타일 바닥 위로 번져나갔다. 전화벨이 울렸다. 은행 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오후에 지점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보증인이십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단 하나의 이름만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엄마. 302호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한미숙은 물을 깎고 있었다. 도마 위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손을 닦고 문을 열었다. 눈앞에는 깡마르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붉게 충혈된 선영이 서 있었다. 엄마. 끊어질 듯한 부름과 함께 딸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여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밀었다. 마셔라. 딸은 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이 가장자리로 흘러넘쳤다. 나 쫓겨났어요. 딸이 종이를 내밀었다. 그녀는 힐끗 보고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도연 씨, 나 버렸어. 돈도 다 없어.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나 갈 곳이 없어. 목소리는 메이고 눈앞은 흐려졌다. 여기에 자리는 있다. 그녀는 나무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뭐라도 좀 먹고. 나 미안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팔아서 내가 말이 끊겼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엄마, 저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저 일할게요. 저 달라질게요. 그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드럽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한 목소리였다. 여긴 네 집이야. 선영은 흐느끼며 엄마의 품에 무너졌다. 그녀는 딸을 안고 등을 규칙적으로 토닥였다. 하지만 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녁 식사는 흰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깍두기가 전부였다. 선영은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내일 은행에 갈 거예요. 일자리도 알아볼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지내게만 해주세요. 그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 먹고 자거라. 그녀는 딸의 옛방에 이불을 펴고 작은 탁자 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었다. 자거라. 내일은 힘이 필요할 테니. 그녀는 옛날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문이 닫혔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똑바로 누웠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무거운 잠에 빠져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부엌에서 한미숙은 설거지를 하고 손을 닦은 뒤 전화기를 열었다. 최 변호사의 문자가 와 있었다. 내일 은행에서 선영 씨와 약속 잡혔습니다.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그녀는 답장했다. 혼자 가게 두세요. 넘어져 봐야 합니다. 드러내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재단 위에 영호 씨 사진을 바라보았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애가 돌아왔어요. 내가 안아줬어요. 하지만 단단히 안아줬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늙은 회나무가 흔들렸다. 아파트 안 노란 불빛이
나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 위에는 붉은 인형이 선명한 퇴거 통지서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 옆, 그녀의 두 손은 다음 수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모아져 있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토요일 아침, 선영은 신발장에 박도연이 남기고 간 가방, 옷까지, 그리고 종이 상자들을 뒤적였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인조 가죽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 있었다. 낡은 신발 상자 바닥에서 그녀는 작년 달력 표지 안쪽에 끼워져 있던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고 앞면에는 익숙한 필체로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한미숙 보관. 그 아래에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박자처럼 규칙적이고 작은 글씨로 김영호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 그녀는 나지막이 부르며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미숙은 현미죽을 적고 있었고 302호 안에는 따뜻한 곡물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닦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마치 낡은 수첩의 등을 만지듯 봉투 가장자리를 쓸어보았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은색 열쇠 하나와 4번 접힌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미수가 이걸 큰 봉투 다음에 읽는다면 우리 집에 커브길이 닥쳤다는 뜻이겠지. 247번 금고 중앙은행. 가족이 무너질 때 써라. 당신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영호. 열쇠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보기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선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247이라는 숫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우리 가서 확인해 볼까요, 엄마?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죽부터 먹자. 길은 길게 보고 가야지. 중앙은행은 차갑고 환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구두 소리는 건조하게 울렸으며 창고에서는 세종이 냄새가 풍겨왔다. 직원은 영호홀딩스의 법인 서류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한 뒤 두 사람을 지하 금고구역으로 안내했다. 두꺼운 금속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왔다. 안에는 벌집처럼 금고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각 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247번은 중간줄에 있었다. 손님의 열쇠를 사용해 주십시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는 사적인 공간을 남겨주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한미숙은 열쇠를 선영에게 건넸다. 네가 열어라. 선영의 손은 열쇠를 꽂을 때 미세하게 떨렸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금고 서랍이 스르르 열렸다. 안에는 검은 오치를 한 나무 상자가 있었고 상자 귀퉁이에는 YH247이라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흰 조명이 고요한 물속의 물고기처럼 잠잠히 놓여있는 보석들에 반사되었다. 짧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중앙에는 적당한 크기의 라운드컷 스톤이 있고 그 주위를 깔끔한 헤일로가 감싸는 고전적인 디자인이었다. 아코야 진주 세트 상아색의 흰 구슬 목걸이는 표면이 매끄럽고 윤이 났으며 잠금 장치는 화이트 골드로 되어 있었다. 사각 에메랄드 반지, 옐로 골드 밴드에 양옆으로 긴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밝혀 있었다. 그 녹색은 순천의 장마철 그늘처럼 깊었다. 로즈 골드로 만든 항날개 모양의 브로치. 깃털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과시하지 않고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 다이아몬드가 빛을 반사하자 공간이 반톤쯤 더 밝아졌다. 선영은 숨을 참았다. 상자 바닥에 깔린 편지에서 낡은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영호 씨의 필체는 여전했다. 규칙적이고 꾸밈이 없었다. 미숙, 이건 2번째 비상금이야. 이건 자랑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축하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집이 흔들릴 때 집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새벽 첫 차를 몰 때 조금씩 모아서 시끄럽지 않게 보관하기 쉬운 물건들로 바꿔놨어. 너무 크지 않고 어디서든 팔 수 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것들로 골랐지.
가족이 무너질 때 써라. 모기한테 물린 걸 쇠붙이로 지질 정도가 아니면 쓰지 마시오. 쓰게 되면 표시를 하시오.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스스로 일어섰는지. 도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수도 있어. 영호. 선영은 편지를 다 읽고도 누가 빼앗아가기라도 할까봐 손을 상자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다. 엄마, 이 목걸이 팔면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빚부터 갚고 은행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안 그러면 다 압류당할 거예요. 그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두 손가락으로 상자 뚜껑을 닫았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으냐? 아니면 기울고 있는 것 같으냐? 기울고 있어요. 제때 못 갚으면 무너지겠죠. 엄마, 이 다이아몬드는 제 생각에 한 10억에서 20억 원 정도 할 거예요. 진주는 몇 억 정도. 에메랄드 반지는 가게에 따라 다르지만 꽤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선영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튜브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빚을 다 갚으면 내일은 누가 갚아주지? 제가 일할게요. 엄마한테 조금씩 갚을게요. 하지만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해요. 이 상자는 아빠가 가족이 무너질 때 구하라고 남겨두신 거잖아요. 지금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건 밥상 차릴 집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다. 그녀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너는 이 지붕 아래서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을 먹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저 네 자존심이 좀 깨졌을 뿐이지.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 이름을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려고 해요. 저 어딜 가든 거절당하는 건 견딜 수 없어요. 그녀는 침묵했다. 영호 씨가 일러준 그대로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항모양 브로치로 시선을 옮겼다. 장례식이나 관공서 모임에서 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과시용이 아닌 물건이었다. 조용히 빠져나가고 시끄러움을 피하는. 그이가 썼지. 그녀는 편지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도우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수도 있소. 그게 누굴 시험하는 것 같으냐. 선영은 허탈해했다. 엄마는 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시선을 떨궜다. 절 시험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엄마, 이걸 팔지 않으면 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녀는 상자를 딸 쪽으로 밀어주고는 247번 열쇠를 꺼내 상자 뚜껑 위에 올려놓았다. 네 아버지가 열쇠를 내게 줬다. 언제 열고 언제 쓸지는 내가 결정한다. 오늘 연 것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위해서지 팔기 위해서가 아니다. 알겠느냐? 선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반박하려던 말은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마치 규율을 어겨 꾸중 듣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시간이 더 필요한지 물었다. 그녀는 5분만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편지를 다시 펼쳐 가족이 무너질 때 써라라는 문장을 가리켰다. 각 글자는 마치 테이블에 밝힌 목과 같았다. 가족이 무너질 때 이 말은 숫자로 재는 게 아니다. 지붕으로 재는 거지. 지붕이 있고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무너진 게 아니다. 너는 네 허상 때문에 생긴 고통을 먼저 노동으로 갚아라. 지붕이 바람에 날아갈 때가 되면 그때 내가 팔겠다. 선영의 입가가 희망과 무력감 사이에서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녀는 순천의 장마를 떠올리게 하는 녹색의 에메랄드 반지를 보았다가 오피스텔 불빛이 거리를 비추던 영등포의 밤을 떠올리게 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았다. 그 모든 것이 나를 구해줘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글은 나를 시험해봐 라고 말하고 있었다. 저한테 기한을 주세요. 선영이 속삭였다. 30일만 주세요.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일부만 진주 목걸이만요. 제일 덜 아까운 걸로. 한미숙은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약속이 담기지 않은 미소였다. 30일. 너는 해결하고 나는 보겠다. 상자가 247번 금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고 단단하게 울렸다. 직원이 금고를 잠그고 열쇠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열쇠를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올렸다.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목의 신경이 마치 돌멩이를 삼킨 것처럼 한 번 움찔했다. 은행을 나오자 초겨울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유리창 하나하나가 다른 거울이 되어 그들의 모습을 비췄다. 단정한 소매의 고요한 한 사람과 해진 신발 끝에 불안한 한 사람. 짜장면 먹을까? 한미숙이 물었다. 저기 모퉁이 집깍두기가 맛있어. 네. 선영은 마치 무언가를 더 잃을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게 안에서는 칼질 소리, 볶는 소리, 파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짜장면 그릇이 앞에 놓였다. 면발은 윤기가 흘렀고 진한 소스가 면을 감싸고 있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먹었다. 어깨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한미숙은 깍두기 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씹으며 보석 매입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전당포가 있는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딸을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먹어라. 저녁에는 집 청소하고 내일 아침에는 은행 가고 오후에는 이력서 내고 30일은 길지 않다. 버텨야 지나간다. 알아요. 선영은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은 채 면을 삼켰다. 만약에 기한이 되면 진주 목걸이 파실 거죠? 때가 되면. 그녀는 약속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녁 302호에는 물 흐르는 소리와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울렸다. 선영은 부엌에서 현관까지 바닥을 닦았다. 허리는 뻐근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한미숙은 식탁에 앉아 작은 수첩에 몇 줄을 적었다. D30, 247번 사용 안함, 관찰 항목, 은행, 건물 관리실, 구직 신청서, 주간 평가. 그녀는 펜을 멈추고 영호 씨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열쇠는 제 손에 돌아왔어요. 금고는 여전히 닫혀 있고요. 애가 빛나는 걸 봤어요. 그의 마음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전화기가 울렸다. 최 변호사의 문자였다. 은행 측에서 재직 증명서가 있으면 분할 상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247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 중입니다. 그녀는 답장했다. 좋아요. 박도영 건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 불법 담보 정황이 있으면 즉시 동결시키세요. 우리 쪽은 드러내지 말고. 그녀는 수첩을 덮고 부엌 불을 껐다. 그 빛 속에서 주머니 속 247번 열쇠는 약간의 냉기를 뿜었다. 문을 지키는 강철의 냉기, 집을 지키는 규율의 냉기. 방 안에서 선영은 구직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경력, 행정지원, 고객관리라고 쓰면서 마치 인생을 다시 쓰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복도를 지나 오래된 회나무를 스쳤다. 밤에 어딘가에서 한 전당포가 철문을 내리고 있었다. 금속이 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금고 속 보물은 구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30일 사람이 되기에 충분히 길고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지 알기에는 충분히 짧은 시간. 복도 끝에서 아파트 시계가 9번 울렸다. 째깍, 째깍. 마치 가슴 속에서 금고 자물쇠가 떨리는 소리 같았다. 내일도 길은 여전히 건조하고 열쇠는 여전히 차가울 것이다. 하지만 지붕은 남아있다. 엄마도 남아있다. 시험은 시작되었다. 그날 정오 서울 하늘은 흐렸고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선영은 마포 아파트의 작은 식탁 옆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앞에는 거절당한 이력서 뭉치가 놓여 있었다.
세 군데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왔지만 이력서에 적힌 7년의 공백을 본 면접관들은 그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침묵. 그녀는 가방을 꽉 쥐고 전화기 화면을 두드렸다. 야간 청소, 경력 무관, 긴급 채용. 그 문구가 마지막 남은 구명줄처럼 보였다. 오후. 그녀는 종로의 한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인사과 사무실은 작고 축축한 종이 냄새가 났다. 관리자는 이력서를 힐끗 훑어보더니 단 한 가지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고 그날 밤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날 밤 빌딩의 시계가 11시를 쳤다. 선영은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노란색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 청소용 대걸레를 손에 쥐었다. 넓은 사무실층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타일 바닥 위로 걸레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코를 찌르는 세제 냄새만이 공간을 채웠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앉기만 했던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 아래로 이제는 허리를 숙여 얼룩 하나하나를 닦아내고 있었다. 목덜미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화장품에만 익숙했던 부드러운 손은 이제 세제 때문에 붉게 부어오르고 갈라져 있었다. 사무실 구석에서 한 중년 여성이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햇볕에 그을린 그녀의 뺨을 비췄다. 온화하지만 강단 있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선영이 쩔쩔 매는 것을 보고 깨끗한 걸레를 건넸. 이거 써요. 유리는 동그랗게 닦아야 자국이 안 남아. 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걸레를 받았다. 여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알아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 한 번도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랑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버린 사람. 단순하고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선영의 심장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 위에 비뚤어진 원을 그렸다. 원이 하나씩 그려질 때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 야위고 수척하고 스스로에게 낯선이 나타났다. 새벽 2시가 거의 다 되어 그녀는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거울 속에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 퀭한 눈, 바싹 마른 입술을 한 사람이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맴돌았다. 두 부류의 사람.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엄마가 했던 모든 말, 그녀가 등 돌리고 떠났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닥 위로 빗자루 소리가 들렸다. 동료는 나지막이 낡은 트로트 한 소절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그녀 안의 서러움을 시큼하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었다. 알고 보니 청소부들은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다만 아무도 내려다보지 않았을 뿐이다. 새벽녘. 장비를 정리하며 선영은 달아빠진 노란 장갑과 화끈거리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기회를 걷어차 버렸어. 하지만 새로운 기회라는 게 있을까? 멀리 어둠 속에서 한미숙은 두꺼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차장 밖에 서 있었다. 한마디 말도 그림자 하나 드러내지 않고 선영이 지친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작은 수첩에 체크 표시를 하듯 나지막이 숨을 내쉬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의 눈물은 이제 막 첫 번째 균열일 뿐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선영이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고통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밤 딸의 얼굴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에 비칠 때 바로 그 거울이 가장 명확한 판결문이 될 것이다. 펜트하우스에 살던 자가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 허리를 숙이고 있다고. 단지 그녀는 아직 딸에게 얼마만큼의 짐을 더 지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른 아침 종로의 최은경 변호사 사무실. 유리창에는 아직 김이 서려 있었고
아침 햇살이 길게 뻗은 나무 테이블 위, 짙은 파란색 끈으로 묶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비추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베는 듯 똑딱거렸다. 한미숙은 허리를 깨결기 세우고 두 손을 포개어 앉아 있었다. 몇 날 며칠 야간 청소로 잠을 설친 듯 눈은 흐릿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짙은색 정장 차림의 최은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간결하게 말했다. 박도연은 대부분의 대출 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여기 필적 감정서와 은행 확인서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한 장씩 넘겼다. 붉은 확인 도장이 찍힌 페이지들이었다. 모든 채무는 따님 것이 아니라 그자의 것입니다. 법이 처리할 겁니다. 그는 현재 유럽에 있으며 인터폴의 신상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선영은 굳어버렸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더 이상 그 빚을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핑계댈 이유도 없어졌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미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는 노란 봉투를 딸 쪽으로 가볍게 밀었다. 보거라. 선영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여수 바닷가집, 순천 모텔, 마포 아파트, 영등포 오피스텔. 모든 서류 위에는 소유주 한미숙이라는 붉은 인형이 선명했다. 선영의 눈이 커졌다. 마지막 장 영호 홀딩스라는 굵은 글씨를 볼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니, 이럴 수가. 전부 엄마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래, 내 것이다. 우리 가족의 것이다. 그럼 그동안 제가 힘들게 살고 쫓겨나고 청소 일을 했던 건 엄마는 다 보고도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그래. 왜요?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셨어요? 한미숙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돌처럼 무거운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냈다. 내가 너를 일찍 구했다면 너는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이다. 선영은 벌떡 일어섰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는 부자면서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처음부터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엄마는. 입 닥쳐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 생각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으냐? 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그저 네 버릇없는 행동이나 받아주라고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네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눈물이 마르면 칼이 된다고.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복사기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다. 선영은 망연자실 서 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등기부 등본 위로 떨어졌다. 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엄마를 배신했어요. 한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맺힌 물기 속에서 눈이 빛났다. 나는 네가 무릎 꿇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배우길 원한다. 고생을 해봐야 큰다. 그리고 이제 너는 충분히 고생해서 깨달았다. 최은경은 서류를 덮으며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김선영 씨는 남편의 빚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미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진실은 또한 칼날이다.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더 이상 원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가치를 깨달은 자의 울음이었다. 침묵 속에서 한미숙은 조용히 봉투 가장자리를 쓸어내리며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야 네가 배웠구나.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슈에버스는 안개가 자욱한 새벽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떠났다. 한미숙은 창가에 앉아 작은 천가방을 끌어안고 있었고 선영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산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가 고가도로를 지날 때 푸른 전자 표지판에 여수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소금 냄새가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른 아침 레이스 커튼을 걷던 순간 잔잔하게 부서지던 파도 소리. 무섭니?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니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버스는 종점에 멈췄다. 두 모녀는 옛날 영호 씨가 포토트럭을 몰고 한 단 한 단 기어를 바꾸며 올라가던 오래된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크림색 집이 나타났다. 짙은 갈색 기와 지붕 아래 섬돌 옆에는 노란 해국이 점점이 피어 있었다. 자물쇠는 새 것이었지만 문손잡이는 여전히 낡은 나무 손잡이였다. 바람 부는 한낮에도 손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바로 그 손잡이. 그녀는 열쇠를 꽂았다. 문이 열리자 집은 긴 숨을 내쉬었다. 안에는 얇은 먼지와 소나무 향, 그리고 이웃집 마당 쓰는 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파도 소리가 가득했다. 선영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마룻바닥을 밟았다. 그 감촉은 마치 기억의 등을 쓰다듬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옛날에 네 아버지가 늘 저기 서 계셨지. 그녀는 바다를 향한 창가를 가리켰다. 늘 말씀하시길. 바다는 성질을 바꾸지 않으니 사람도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선영은 말없이 선반으로 다가갔다. 옛날 어느 생일날 미역국 그릇을 들고 웃고 있는 영호 씨의 사진이 있었다. 그 미소는 그가 40년간 달렸던 국도처럼 온화하면서도 단단했다. 두 모녀는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레이스 커튼을 털어 먼지를 털어냈고 선영은 바닥을 쓸고 닦고 침대 시트를 갈고 현관 앞에 걸린 작은 발판을 빨았다. 비누 냄새가 소금 냄새와 섞였고 햇살이 나무 테이블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정오가 되자 집은 긴 잠에서 깨어난 듯 활기를 되찾았다. 제 생각에 우리 이 공간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이 빨랫줄에 시트를 널며 말했다. 임대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버려진 여자들을 위한 임시 쉼터로 여는 거예요. 예전에 저처럼요. 몇 주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녀는 화분을 내려놓았다. 잘 생각해봤니? 밤새 바닥을 닦으면서 충분히 생각했어요. 아무도 계속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임시 지붕 하나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기에 2층 침대를 놓고 작은 책장을 하나 두고 쌀과 반찬을 넣어둘 찬장을 하나 두고 싶어요. 동네 부녀회에 식사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고요. 주말에는 사회복지 공부도 더 할 거예요.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다. 여러 계절의 바람을 겪어낸 사람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맑았다. 집의 규칙은 네가 만들 거니? 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 데려오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빚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기. 오는 사람은 스스로 설거지하고 스스로 이불을 개야 해요. 최대 30일까지만 머물 수 있어요. 엄마가 247번 금고 앞에서 제게 주셨던 30일처럼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기억력도 좋구나. 두 사람은 섬돌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오징어잡이 배 한 척이 시동을 걸며 하얀 물보라를 남겼다. 짭짤한 여수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아직도 엄마가 밉니? 그녀가 물었다. 네. 하지만 과거의 제가 미워요. 선영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일찍 구해줬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거만하고 돈이 구명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떨어뜨려 주셨기에 저는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거면 됐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작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미역국을 끓였다. 미역이 부드럽게 불어나고 참기름과 마늘 냄새가 피어오르자 부엌 전체가 소미불로 감싼 듯 따뜻해졌다. 선영은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매실청을 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저녁상은 소박하게 차려졌다. 미역국, 흰쌀밥, 소금구이 생선, 그리고 마포에서 가져온 김치 한 접시. 네 아버지는 생선구이를 식초 섞은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셨지.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국그릇이 비자 선영은 일어나 매실청을 따랐다. 잔 3개를 놓았다. 살아있는 두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사진 앞에 하나. 아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늦었어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마지막 햇살 한 줄기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찻잔의 가장자리를 스쳤다. 식사 후 선영은 배낭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쉼터 규칙, 초안, 부녀회와 근처, 교회 연락처, 비상 연락망 목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엄마 앞에 놓았. 이곳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열린 문 30일간 열리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 들어와서 30일 밤 동안 편히 잠들고 숨을 고르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며 연필로 작은 오류 몇 군데를 수정했다. 입소 절차를 추가해라. 찾아오면 직접 만나서 간단히 사정을 듣고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이 집은 무턱대고 불 끄는 곳이 아니다. 다시 달리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곳이지. 네. 선영이 받아 적었다. 그리고 매달 비용 보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선의와 탐욕 사이에서 흐려지지 않도록요. 그녀는 마치 사건을 종결짓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좋다. 돈은 집을 먹여 살리고 규율은 집을 지킨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현관등이 노랗게 켜졌다. 밖에서는 이웃이 그물을 거들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에서는 벽시계가 8시를 지나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나무 아래 조용히 서 있. 소공기 때문에 차체는 빛이 바랬지만 엔진은 여전히 튼튼했다. 낡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조용한 증거였다. 내일, 그녀가 말했다. 아침 일찍 어시장에 가서 국물 낼 멸치 좀 사고 너는 동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물어봐라. 오후에는 내가 성당의 첫 번째 안내문을 붙이겠다. 열린 문 30. 시범적으로 2자리 받습니다.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시작하는 거다. 네. 선영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잠갔다가 다시 한번 열었다. 바닷바람이 훅 들어오며 레이스 커튼이 가볍게 날렸다. 한미숙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마치 영호 씨와 자신에게 말하듯 천천히 말했다. 집은 파는 게 아니야. 문은 내가 여는 문. 집은 파는 게 아니야. 문은 내가 여는 문. 선영은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때가 되면 그녀는 미소 지었. 누군가 돈소리가 아니라 진짜 숨소리로 문을 두드릴 때 두 사람은 불을 대부분 끄고 현관등과 사진 액자 앞에 등만 남겨두었다. 벽 위 영호 씨는 낡은 사진 속에서 미역국 그릇을 들어올리며 축하하듯 미소 짓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책의 한 장이 닫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문이 열리는 소리로. 현관 밖. 임시로 걸어둔 작은 나무판에는 유성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열린 문 30밤 9시 이후 전화사절. 아침 7시문 엽니다. 바닷바람이 간판을 흔들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새로운 미래의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새로운 바닷가 집의 첫날 밤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내일 아침 그들은 시장과 성당, 동네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일 것이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더듬거리며 미완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다. 그들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보리차를 따르고 깨끗한 이불 한 채를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한때 상품이 될 뻔했던 그곳에서 이제 매일 저녁 부엌에 다시 불이 켜질 것이다. 복수의 여정은 막을 내리고 화해가 걸어 나왔다. 정의는 시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제때에 열리는 하나의 문이었다.